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에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쌓인 혼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내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살피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집중과 정리정돈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청소 계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의욕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교묘한 조종과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및 회복 분야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에서 뭐 하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어지러움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청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공간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는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쌓여가는 것은 조종과 스트레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를 넘어 이 물건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이 물건이 내게 평화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무너진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무딤 현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적 무딤 또는 감정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정의 볼륨을 완전히 줄여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코칭 전문가인 리사 로마노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할 것은 부엌 청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이미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딤을 인지하는 것이 멈춰버린 감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공간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수면 패턴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극심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이어져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면 과학의 대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수면 부족이인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낮 동안 청소나 정리정돈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지난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무너진 일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주는 감정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은 이 뼈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가해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거나 집을 정돈하는데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어수선한 생활 환경으로 직결됩니다. 7번째 이유는 대처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처리 능력이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청소나 정리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미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집안은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버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통제입니다. 가해자는 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학대관계 전문가인 룬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경제적 통제가 피해자를 더대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학대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비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을 살 돈이 없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곧바로 어지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 환경은 다시금 피해자의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의 집에 쌓인 어지러움과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무질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깊은 감정적 혼란과 고통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집안의 질서를 되찾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대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변의 지지와 함께라면 당신의 공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 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에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쌓인 혼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내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살피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집중과 정리정돈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청소 계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의욕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교묘한 조종과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및 회복 분야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어지러움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청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공간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는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쌓여가는 것은 조종과 스트레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를 넘어 이 물건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이 물건이 내게 평화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무너진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무딤 현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적 무딤 또는 감정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정의 볼륨을 완전히 줄여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코칭 전문가인 리사 로마노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할 것은 부엌 청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이미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딤을 인지하는 것이 멈춰버린 감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공간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패턴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극심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이어져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면 과학의 대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수면 부족이인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낮 동안 청소나 정리정돈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지난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너진 일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주는 감정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은 이 뼈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가해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거나 집을 정돈하는데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어수선한 생활 환경으로 직결됩니다. 7번째 이유는 대처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처리 능력이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청소나 정리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미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집안은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버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통제입니다. 가해자는 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학대관계 전문가인 룬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경제적 통제가 피해자를 더대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학대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비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을 살 돈이 없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곧바로 어지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 환경은 다시금 피해자의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의 집에 쌓인 어지러움과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무질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깊은 감정적 혼란과 고통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집안의 질서를 되찾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대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변의 지지와 함께라면 당신의 공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 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에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쌓인 혼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내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살피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집중과 정리정돈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청소 계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의욕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교묘한 조종과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및 회복 분야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에서 뭐 하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어지러움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청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공간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는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쌓여가는 것은 조종과 스트레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를 넘어 이 물건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이 물건이 내게 평화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무너진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무딤 현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적 무딤 또는 감정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정의 볼륨을 완전히 줄여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코칭 전문가인 리사 로마노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할 것은 부엌 청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이미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딤을 인지하는 것이
멈춰버린 감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공간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수면 패턴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극심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이어져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면 과학의 대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수면 부족이인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낮 동안 청소나 정리정돈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지난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무너진 일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주는 감정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은 이 뼈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가해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거나 집을 정돈하는데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어수선한 생활 환경으로 직결됩니다. 7번째 이유는 대처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처리 능력이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청소나 정리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미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집안은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버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통제입니다. 가해자는 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학대관계 전문가인 룬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경제적 통제가 피해자를 더대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학대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비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을 살 돈이 없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곧바로 어지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 환경은 다시금 피해자의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의 집에 쌓인 어지러움과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무질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깊은 감정적 혼란과 고통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집안의 질서를 되찾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대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변의 지지와 함께라면 당신의 공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 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에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쌓인 혼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내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살피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집중과 정리정돈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청소 계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의욕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교묘한 조종과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및 회복 분야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에서 뭐 하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어지러움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청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공간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는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쌓여가는 것은 조종과 스트레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를 넘어 이 물건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이 물건이 내게 평화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무너진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무딤 현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적 무딤 또는 감정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정의 볼륨을 완전히 줄여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코칭 전문가인 리사 로마노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할 것은 부엌 청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이미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딤을 인지하는 것이 멈춰버린 감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공간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패턴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극심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이어져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면 과학의 대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수면 부족이인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낮 동안 청소나 정리정돈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지난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너진 일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주는 감정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은 이 뼈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가해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거나 집을 정돈하는데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어수선한 생활 환경으로 직결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대처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처리 능력이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청소나 정리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미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집안은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버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통제입니다. 가해자는 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학대관계 전문가인 룬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경제적 통제가 피해자를 더대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학대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비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을 살 돈이 없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곧바로 어지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 환경은 다시금 피해자의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의 집에 쌓인 어지러움과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무질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깊은 감정적 혼란과 고통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집안의 질서를 되찾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대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변의 지지와 함께라면 당신의 공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 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졌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이후에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버겁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쌓인 혼란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내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을 살피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집중과 정리정돈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청소 계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의욕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교묘한 조종과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및 회복 분야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에서 뭐 하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어지러움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청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너진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나와 타인, 그리고 나의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공간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 것이고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는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여 쌓여가는 것은 조종과 스트레스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신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를 넘어 이 물건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이 물건이 내게 평화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무너진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무딤 현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감정적 무딤 또는 감정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정의 볼륨을 완전히 줄여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방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코칭 전문가인 리사 로마노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할 것은 부엌 청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존 자체가 이미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무딤을 인지하는 것이 멈춰버린 감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공간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패턴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종종 극심한 불면증이나 악몽으로 이어져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수면 과학의 대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수면 부족이인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낮 동안 청소나 정리정돈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지난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너진 일상입니다.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뼈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주는 감정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은 이 뼈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가해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거나 집을 정돈하는데 집중할 정신적 여유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가보르마테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어수선한 생활 환경으로 직결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대처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처리 능력이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일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벅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청소나 정리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업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미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지러운 집안은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버리고 건강한 대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학대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통제입니다. 가해자는 돈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학대관계 전문가인 룬디 벤크로프트 박사는 경제적 통제가 피해자를 더대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학대 방식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비난하거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품을 살 돈이 없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곧바로 어지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 환경은 다시금 피해자의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잔인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피해자의 집에 쌓인 어지러움과 혼란은 단순한 물리적 무질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깊은 감정적 혼란과 고통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의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집안의 질서를 되찾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대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변의 지지와 함께라면 당신의 공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 혹시 어지러운 방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능숙하게 해내던 집안일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압도하나요? 만약 그렇다면